과학이라는 헛소리 대쉬 박재용. 한국에서만 유독 많은 사람이 신봉하는 혹은 신봉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다. 선풍기 사망설이 바로 그것으로 1920년대에 처음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하니 이 속설이 한국에 상륙한 지가 횟수로는 거의 100년에 가깝고 세대로 따지자면 3번지대에 걸쳐 자리 잡은 이야기이다. 한국인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죽을 수도 있다고 들어서 우린 타이머를 설정하고 자든가 아니면 최소한 선풍기를 회전 모드에 두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이 선풍기 사망설,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공기가 희박해져 죽는다는 말처럼 언뜻 들으면 과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과학이 아닌 주장이나 이론을 유사과학, 슈도사이언스, 이라고 한다. 선풍기 사망설처럼 그저 웃어넘길 만한 정도의 이야기는 주로 개인의 착각에서 나타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해악을 끼치는 백신 무용론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혹은 기업에 의해 고의적으로 퍼진다. 그런 의미에서도 유사과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책에선 이렇게 고의로 퍼지는 유사과학이 무엇이며 그 이면에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를 파악해보자는 의도로 쓰여졌다고 한다. 한 권에서는 다양한 유사과학의 사례와 그 이야기의 진실을 살펴본다. 콜라겐 제품의 진실. 한때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란 광고 문구가 돼 시선을 끈 적이 있다. 이렇게 피부에 바르면 좋다는 것 중에 콜라겐이 있다. 콜라겐은 일종의 단백질이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거의 모든 동물에게 있다. 콜라겐 자체도 한 종류가 아니다. 콜라겐 1은 피부, 힘줄, 혈관 등 각종 관, 장기, 뼈에 분포하며 콜라겐 2는 연골의 주성분이고 콜라겐 5는 세포 표면이나 머리카락, 태반 등에 존재한다. 종류도 다양해서 현재까지 발견된 종류만 거의 30가지에 달하는데 인간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5종류다. 또한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중 25%에서 35%의 비율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콜라겐 1이 제일 많아서 우리 몸의 콜라겐 중 90% 정도를 차지한다. 쉽게 말해서 콜라겐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단백질이란 얘기다. 특히나 피부나 힘줄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성분이다. 그래서 피부에 좋은 콜라겐을 발라주면 피부가 흡수해서 피부 미용에 좋을 거라며 화장품에 콜라겐이 들어있다고 선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백질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 우리 몸에서 그냥 흡수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콜라겐은 단백질들 중에서도 큰 편에 속한다. 우리 피부의 세포들도 다른 세포와 마찬가지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을 흡수한다. 따라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되려면 콜라겐 자체도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어야 가능하다. 만약 우리 피부 위에 바른 콜라겐이 피부 세포막을 통해 직접 흡수될 수 있다면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다. 아마 그런 피부라면 순식간에 바이러스성 질병에 감염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콜라겐 자체도 절대로 피부를 통해선 흡수될 수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콜라겐이 필요한 건 피부 중에서도 진피층인데 진피층 위에는 표피층이 세포 사겹 정도로 두껍게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까지 콜라겐이 닿는다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모든 단백질은 낱낱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어 흡수된다. 그리고 이렇게 흡수된 아미노산은 혈관을 타고 이동하고 모세혈관에서 주변의 세포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필요한 신체 기관으로 간다. 따라서 콜라겐도 마찬가지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온 몸을 떠돌게 되는 것이다. 결국 아주 미미한 피부 개선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굳이 콜라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닭발이나 도가니탕 대신 계란을 매일 2알씩만 먹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콜라겐으로 뭔가 해보려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더 얘기하면 콜라겐은 아미노산 3개가 연결된 기본 구조가 되풀이되는 형태의 단백질인데 이 3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은 보통 글리신과 프롤린, 그리고 그 외 콜라겐의 종류마다 다른 한 가지다. 그런데 이들 모두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다. 즉 우리 몸 안에서 합성이 가능한 종류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 몸에선 콜라겐이 부족할 이유가 없다. 결국 바르는 콜라겐은 보습 로션 이상의 효과는 없고 먹는다면 단지 쫄깃한 그 질감을 즐기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효과이다. 공포 마케팅이 만든 잘못된 상식들. 글루텐 프리 상품의 비밀. 요사이 유행하는 글루텐 프리 식품은 대표적인 공포 마케팅의 사례 중 하과학이라이다. 글루텐은 일종의 단백질이다. 밀가루를 반죽할 때 찰기를 더해준다. 글루텐이 많으면 반죽의 끈기가 강하고 적으면 찰기가 없어 뚝뚝 끊어진다. 그 함량에 따라 밀가루를 강력분이나 중력분, 박력분으로 나눈다. 일반적으론 어떤 밀가루든 글루텐이 없는 밀가루는 없다. 또 글루텐은 밀가루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귀리나 보리에도 들어있다. 기존 밀가루 음식과 그것에 들어있는 글루텐이 마치 나쁜 음식인 것인 양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어떤 분은 복숭아 알러지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몬드나 땅콩에 알러지가 있다. 그런 분들은 해당 음식을 피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복숭아나 아몬드, 땅콩이 나쁜 음식은 아니지 않는가? 밀가루 음식을 피하는 것이야 자신의 선택이다. 먹어봤더니 속이 더부룩해서 싫더라고 밀가루 음식을 싫어하는 분도, 그리고 비만에 대한 걱정으로 밀가루 음식을 멀리하는 분도 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다. 하지만 글루텐이 천하의 나쁜 놈인 것처럼 죄인 취급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염려를 이용해 자기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기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카제인 나트륨의 진실. 카세인 나트륨 대신 우유를 넣었다는 커피 광고가 있었다. 시작은 한 커피 믹스 판매 기업이 우리는 카세인 나트륨 대신 무지방 우유를 사용한다라고 광고를 한 것이 시작이었다. 흔히 프리마라고 하는 것에 카세인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자신들은 그것 대신 무지방 우유를 쓴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우리는 콩 단백 대신 천연 콩에서 지방을 줄인 저지방 두유를 쓴다와 비슷한 표현이다. 원래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의 80% 정도가 카세인이란 단백질이다. 이 카세인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제품이 카세인 나트륨이다. 그런데 저지방 우유에는 그럼 카세인이 없을까? 저지방 우유란 결국 지방 성분을 줄였단 뜻이니 단백질 성분을 줄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카세인 나트륨 커피를 마시든 아님 저지방 우유 커피를 마시든 카세인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우리 위와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되고 결국 둘은 별 차이가 없다. 커피 믹스에 뭐라 할 거라면 거기에 포함된 다른 성분을 까타를 잡아야 하는데 카세인만 나쁜 놈으로 만든 거다. 남양에서 커피 믹스를 출시하며 이런 애매한 광고 카피로 사람들을 속인 것이다. 무지방 우유라고 해도 카세인 단백질을 제거한 게 아니니 결국 말도 되지 않는 주장과학이라느니다. 사카린과 메시지. 1908년 일본의 화학자 이케다 기쿠나에가 다시마가 어떻게 국물 맛을 좋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 끝에 글루탐산이 비결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다시마에서 이 성분을 추출하려니 여간 많은 다시마가 드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밀에서 이 성분을 뽑아내는 새로운 방식을 개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잘 녹도록 나트륨과 결합시다. 바로 L글루탐산 나트륨, 메시지, 마노소디엄 글루터메인의 탄생이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미원이란 이름의 메시지 조미료가 나왔다. 그리고 제1제당이 미풍을 내놓으면서 경쟁이 붙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식탁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메시지가 갑자기 천하의 나쁜 놈으로 바뀌었다. 1993년 경쟁업체에서 화학적 합성품인 메시지를 넣지 않았습니다란 문구를 내세우며 광고를 시작한 거다.
메시지가 뇌세포를 손상하거나 천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었다. 이후 연구를 해보니 메시지가 소금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더란 연구도 나오고 그 유명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의한 위 손상도 일부 막아준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해가 되기보단 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누명을 쓴 것으로 사카린도 메시지만큼이나 억울하다.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사카린은 단맛이 설탕의 300배나 된다. 그런데 열량은 없고 가격도 저거하다. 그런 이유로 꽤 큰 인기를 얻었는데 1977년 캐나다 국립보건연구소가 쥐에게 사카린을 투여했더니 방광에 종양이 생겼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많은 나라들이 사카린 사용을 금지했고 우리나라도 92년 대부분의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후속 연구 결과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으면서 98년 국제암연구소에서 사카린을 발암 물질에서 제외한다. 미 식품의약처도 사용 규제를 취소했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대부분의 식품에 사카린 사용을 허락했다. 자기 먹을 거면 몰라도 식구들 먹을 것에 나쁜 걸 넣고 싶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심리를 이용한 메시지 혐오 마케팅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일이다. 천연 비타민이 과연 좋을까? 우리가 천연 비타민이라고 알고 있는 시중에서 파는 비타민 제품의 표시를 자세히 보면 천연 원료 비타민이라고 쓰여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르면 인공향,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가 들어있지 않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에만 천연이란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저 규정에 맞춰 비타민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천연 원료 비타민, 천연 유래 비타민이란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더구나 천연 원료 비타민이란 표시는 천연 원료가 1%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원료 두 글자를 더 넣고 만드는 거다. 사실 야채나 과일에서 비타민만 따로 추출해서 천연 비타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선 천연 원료에서 비타민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의 과일 중 비타민C 함유량이 제일 높은 것이 유자인데 100g당 150mg이다. 레몬이나 오렌지는 모두 100mg도 되지 않는다. 즉 10분의 1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지요. 결국 천연 비타민을 만들려면 일단 전체의 99.8에서 99.9% 정도를 버리고 비타민만 빼내야 한다. 결국 화학적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천연 원료에서 비타민을 추출했다고 다가 아니다. 이를 알약이나 캡슐로 만들려면 응고제 같은 첨가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연 재료는 1% 정도 넣고 나머지는 합성 비타민으로 채우는 겁니다. 따라서 천연 물질이나 천연 유래가 쓰여 있지 않은 비타민과 쓰여 있는 비타민의 차이는 저 1%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둘 다 화학 공정은 물론 들어간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 비타민 제제를 먹는다면 천연 물질이라는 말에 혹할 필요가 없다. 괜히 가격만 부풀려진 천연 비타민인 거다. 더구나 건강보조식품의 형태로 먹는다면 용법만 제대로 지키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은 대부분 섭취된다. 과학이라는 탈을 쓴 혐오.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선 속의 혐오. 탈동성애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극복하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이성애로 돌아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동성애를 어떤 질병 혹은 장애로 보고 이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주로 기독교 등 종교 진영에서 많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일단 이런 주장의 밑바닥에는 동성애가 질병 혹은 장애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거의 모든 의학계, 특히 정신의학계, 심리학회에서 동성애를 질병이나 장애로 규정짓는 것에 반대한다. 동성애는 개인의 지향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치료를 해야 하냐는 거다. 따라서 탈동성애를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동성애자를 돕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사실 동성애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환치료 자체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의학계와 정신의학계 그리고 심리학계에서는 분명한 반대를 표하고 있다. 동성애가 완전히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부 후천적 영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만, 이러한 성 정체성이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이 선택한 혹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이 책은 이 밖에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를 다룬 우생학적 이야기들과 머리 형태로 성격을 분석하는 골상학도 다루고 사회진화론의 불편한 진실도 후반부에 다루고 있다. 내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믿고 있던 거짓 이론들과 유사과학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던 책이다. 읽어보길 권한다.